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이제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연준 연례 회의가 미팅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이제 메시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간단히 짚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2주마다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는 지난주에 우리가 8.15 광복절이 있었는데 이 의미를 저는 이제 이것을 광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오늘은 바꿔서 불완전 독립을 한 이제 80년이 된 그 결과를 오늘 좀 이제 제가 이제 사회경제적인 차원 속에서 좀 해독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그 비전에 대해서 평가도 같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간 거는요. 언론이 제가 이제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한테도 과거에도 우리나라 언론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특권층들은 당신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인정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항상 뭐 민주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항상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제 표현으로는 물어뜯기를 하죠. 물어뜯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뜯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죠. 이 계기가 이제 그러니까 지지율에 최근에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어뜯기가 있지만은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재정입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public finance가 재정을라고 번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시장에서 순환되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는 돈이 있습니다. 공적인. 사회를 우리가 구성해 살기 때문에 사회 운영에 필요로 하는 돈.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public finance. 소위 말해서 공적인 금융이죠. 돈이죠. 이것을 그러니까는 누가 갖느냐. 시장은 어차피 경제력이 그러니까는 경제력이 누가 그러니까 강하냐에 따라서 거기는 결정이 나는 곳입니다. 결정이 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취약층들, 사회 경제적인 취약층들이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바로 뭐냐면 공적인 금융입니다. 근데 이 이게 이제 재정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공적인 금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사회 금융이든 간에 이게 더 맞다고 보는데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퍼블릭 파이낸스의 올바른 번역은 사실은 그냥 거칠게 번역하면 공적 금융이고 조금 더 의미를 와닿게 하려면 사회 금융이죠. 사회 금융입니다. 이 부분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의 배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가질 것이냐, 이걸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정은 항상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투쟁의 한 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복판에.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뭐냐면은 올해 이제 그러니까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30조가 좀 넘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니까 30조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딱 하나 나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시장 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입니다.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이죠. 자본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 기득권층들이 항상 그러니까는 민주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민주정권은 기본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치적인 이익을 대변한다고 적어도 겉으로는 표방을 하잖아요. 표방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는 그들에 의해 가지고 자신들이 그러니까는 차지하는 소위 말하면서 이 공적인 금융, 재정 자원을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차지하는 몫을 그러니까는 최대한 그러니까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정권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 돈의 배분이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약자층들한테 배분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이게 재정을 둘러싼 그러니까 핵심적인 갈등입니다. 정치적인 갈등이에요. 국민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집도 없는 사람이 종부세를 걱정한다. 그 다음에 노동자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이 그러니까 상속세를 걱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국가 채무 얘기를 나오게 되고 재정 얘기 나오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이 국가 채무에 대해 굉장히 걱정하는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래요. 이게 참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세뇌가 되어져 있는가, 기득권층들의 논리에 세뇌가 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전문가들을 내세우건 언론을 내세우건 간에 소위 말해서 힘이 있는, 시장에서 힘이 있는 세력들, 바로 자본이 있죠. 자본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그 선출 권력을 길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길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선출 권력, 민주 권력은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자, 먼저 제가 밑에다가 이런 이제 내용을 달아놨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30조 원에 대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이 소득일 때, 1,000만 원이 소득일 때, 월소득이 됐든 연소득이 됐든 간에 연소득이면 너무 적은 거죠. 월소득이 1,000만 원이 될 때 이자로 그러니까 13만 원씩을 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3만 원이요. 1.3%이죠. 소득 대비해 가지고는요. 근데 소득이 1,800만 원이 됐어. 1,800만 원이요. 8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자로 19만 8천 원을 내고 있어요. 19만 8천 원은 1,800만 원의 1.1%입니다. 1.1%예요. 그럼 어느 것이 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입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3만 원의 이자를 내는 거하고 1,800만 원 버는 사람이 19만 8천 원을 이자를 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이자 부담이 큰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소득이 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자는 6만 8천 원만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절대액으로는 그러니까 이자액이 한 6만 8천 원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네? 쉽게 얘기해. 근데 소득이 1,800만 원 증가한 상황 속에서 6만 8천 원, 800만 원의 소득이 증가한 상황 속에서 이자가 6만 8천 원 증가한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얘기를 언론이 지금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국채 이자가 국가가 이 채무에 대한 갚아야 될 상환의 이자가 30조 원 넘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깔려 있는 결론만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물어뜯기가 나왔다는 게 뭐냐면은 리얼미터에 대해서 얼마나 뭐 신뢰를 하냐 뭐 어떤 사람은 구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던데 하여간 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은 이제 특히 8월 이제 둘째 주에 8월 둘째 주가 광복절이 끼어 있었던 주였었죠. 8월 둘째 주에 상대적으로 이제 빠르게 떨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이렇게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그러니까요. 빨리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상황은 뭐냐면 국힘당, 야당인 국힘당은 지금 완전히 자중질환이잖아요. 자중질환이잖아요. 참 정치적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반사 이득조차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반사 이득조차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요. 이런 조사가 나왔을 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격의 타이밍으로 잡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재정 얘기를 하기 전에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기사들 뭐가 나왔었습니까? 지난주 일주일 동안 많이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요. 이게 8월 16일자 YTN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미국과 일본 증시는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봤을 거예요.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혔다. 네? 그렇죠? 근데 밑에 거도 그러니까 8월 17일자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러니까 초부터 있었던 기사입니다. 미국, 일본, 대만 증시는 잘 나가는데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요. 자, 이걸 알려봅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8월 18일, 8월 19일 계속해서 나왔던 거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한 주 동안에 나왔던 그러니까 주식 증시와 관련해서 나왔던 기사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던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뭡니까? 일본, 대만, 중국 증시는 불을 뿜고 있는데 코스피만 1.5% 떨어졌다. 나홀로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이게 매일경제에서요. 그 밑에도 비슷한 기사죠. 그 다음날도 또 비슷하게 썼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최고를 찍는데 나홀로 하락하고 있다. 코스피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도배가 됐잖아요. 도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다음, 이제 8월 20일 기사입니다. 제가 이제 날짜별로 쫙 이제 그러니까는 도배가 됐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대표적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뽑아서 배치를 한 거예요. 날짜별로요. 8월 20일자에는 디지털 타임스도 완전히 소위 말해서 황색 기레기 중에 하나였죠. 사설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폭락해서 외국인이 탈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도세 10억 밀어붙일 텐가.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감성을 이제 그러니까 건드리면서 이제 이걸 연결시킨 것이죠. 근데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 탈출하게 된 배경은요. 지난주에 그러니까는 월가의 주식이 금요일 하루만 빼놓고는 굉장히 약세를 보였어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왜 그렇습니까요? AI 거품 우려가 이제 부각되면서 약세로 바뀐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주식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자금을 재배치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죠. 그러니까 돈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데서 마찬가지 돈을 빼야지요. 이걸 외국인 탈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가 폭락했기 때문에. 이 실상은 그러니까 좀 뒤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게 할게요. 그 다음에 코스피 5천 간다더니 한 달 반 만에 3,100이 붕괴됐다.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기사. 8월 20일자에 이것도요.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21일에는 개미마저 돈을 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도배가 됐었습니다. 도배가 됐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접했던 기사일 겁니다. 이번 주 한 주일 동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에 대해서 한번 딱 봐봅시다.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날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는 날짜는 6월 4일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4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코스피하고 S&P 500의 흐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건 S&P 500이니까요. 네? 이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보게 되면 코스피는 파란색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파란색 막대기로 표시한 거고, 오렌지 색깔은 그러니까 S&P 500입니다. S&P 500이에요. 그럼 거기 보면은 코스피는 2770 정도에서 3168로 이제 마감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요.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라는 것은 뒤에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표를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그때 보시고요. 오렌지 색깔은 빨간색으로 수치를 표시한 것은 S&P 500에 저겁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 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게 흐름이 비슷하잖아, 사실은요. 초반기에 그러니까 6월달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코스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그게 보이죠, 그림에서도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요. 오렌지 색깔은 옆으로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는데, 파란색 막대기는 그러니까 쫙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7월 중순께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박스권이라고 한다면은 되게 언제를 얘기하냐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월 말부터 그러니까 지난 한 2주 정도, 뭐 3주 정도가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3170 정도에서 3169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이죠. 거의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요. 이게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이렇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비슷한 시기에 S&P 500을 봐보세요. S&P 500도 6371에서 6370. 이것도 마찬가지 박스권 아니에요? 네? S&P 500은 뭐 그러니까 혼자서 뭐 날랐습니까? 비슷하잖아요. 박스권을 갇힌 거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요. 네? 비슷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진정한 박스권을 보여준 거는요. 윤석열 정권 3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2022년 5월 10일 날 시작했습니다. 5월 10일 날에 뭐 월요일인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는 그 전주 이렇게 시장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644.5였었어요. 윤석열 정권 직전이 바로. 근데 끝나는 게 언제습니까요?
탄핵당한 게 대통령에서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게 4월 3일이잖아요. 올해 4월 3일. 4월 3일이죠? 근데 4월 4일 날에 보게 되면 2465.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추세도 한번 봐보세요. 추세 보게 되면은 3년 동안 내리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 행보하고 있잖아요. 이게 박스권이지요. 박스권을 얘기하려면 3년 동안 그러니까는, 예? 3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변화가 없이 다른 나라 주가들은 막 올라가던 무렵이거든요. 이 시기가요. 그렇죠? 이때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떠들어댔냐고요. 언론들이요. 예? 이게 언론의 모습입니다. 예? 한 3주 정도.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월가도 그러고 다 이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3주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한두 달 정도 진행된 거 박스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제 있고 3년 동안에 이렇게 진행됐을 때는 침묵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언론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실상을 봐봅시다. 지난주에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어댔던 시기를 날짜별로 제가 이렇게 이 등락률을 수치로 정리한 겁니다. 언제부터 이제 그러니까 포화를 열었습니까? 일본과 대만과 그러니까 뭐 중국이 그러니까 막 불을 뿜는데 코스피만 그러니까 나홀로 추락하고 했던 게 8월 18일입니다. 1.5%가 떨어졌었죠. 1.5%가. 광복절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대해서 이렇게 1.5% 떨어지고 나머지 일본의 니케이, 대만의 TWSE, 중국의 상해지수는 세 개가 다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P 500이 떨어지면서 이게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집중 포화를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코스피만 그러니까 나홀로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 19일, 20일, 21일, 22일까지 쭉 한번 봐보세요. 5일간 그러니까 일주일에 5일 장이 서니까요. 8월 22일 밑에 S&P 500은 우리보다 날짜 시차가 있으니까 그 전날 기준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1.52%가를 제일 맨 밑에가 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8월 21일하고 8월 20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상승으로 이제 반전하잖아요. 상승으로 반전을 했잖아. 그때는 보게 되면은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상해에 비해 가지고 나쁘지가 않고 좋은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코스피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상체기를 냈죠. 근데 S&P 500은 봐보세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상승으로 전환했지만은 사실 그러니까는 일주일간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이 한 주였었습니다. 한 주였었죠.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주가의 수익률을 한번 봐보자고요. 네? 어떤 특정 날짜만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지 말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장이 문을 닫았었죠. 6월 2일 대비해서 8월 20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코스피의 수익률이 17.4%입니다. 이게 박스권입니까? 이게 이른바 박스권이냐고. 17.4%가 예? 두 달 반 만에 그러니까는 17.4% 수익률이라는 게 이게 박스권이냐고요. 예? 반면에 니케이라든가 대만 지수라든가 상해 지수는 한 13%대로 낮잖아요. S&P 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량 대기업들을 모아놓은 데가 7%뿐 안 된다고요. 네? 7%뿐 안 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한국 코스피만 그러니까 나홀로 추락한다고 이렇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거냐고요. 언론들이. 네? 한국이 그러니까 사실 월가하고 그러니까는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월가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 실물시장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윤석열 탄핵 이후에 굉장히 짧은 시기 내에 빠른 속도로 우리가 올랐잖아요. 세계 1등으로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왔잖아요. 초반만 하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뭐 저기 뭐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더라도 다 저 이제 그러니까는 뭐 그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을 사람들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도 물어보면 이제 제가 제 의견이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금융시장, 자산시장은요, 자산시장은 보이는 거, 우리가 보이는 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그 돈 벌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일,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죽은 것들도 많다, 이미. 생명을 잃은 것들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이죠. 현상인데, 본질은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는 이미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그러니까 떠 있는 별들 중에는 이미 그러니까 죽은 별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요? 그 별들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게 굉장히 멀리 있는 별들은 굉장히 수만 년 걸려가지고 이게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러니까는 그게 한 수천 년, 수만 년이 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보이는 거 이전에 그러니까 발산한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상당 부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지나가 버린 거거나 생명이 그러니까는 꺼져버린 것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 자산시장에서 눈에 보이는 거 보고 투자하면은 누굴 돈을 못 따요? 누가 돈을 못 따냐고요.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한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읽을 줄 알아야지만이 투자를 할 생각을 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학생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7월 말이 아마 마지막 타이밍일 거다. 7월 말쯤엔 그러니까 정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제가 갖고 온 지인들한테는. 근데 하여간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본격적인 주제인 재정과 관련해서 재정가서 왜 시비를 거느냐? 이게 돈의 배분 문제거든요. 돈을 누가 가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정권은 대개 뭐냐면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그러니까는 서민을 위해 가지고 돈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럼 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은 자본한테는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이나 자본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고 할 때는요. 언론이 시비를 안 겁니다. 시비를 안 걸어요.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AI 기반의 산업 재편을 지금 그러니까는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산업 재편은 누가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 기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AI 기반에 그러니까는 반영된 그 예산에 대해서 시비 거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언론에서요? 없을 겁니다. 없어요. 예? 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 재정위기 협박과 관련해서 난 보도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그러니까는 언론 부분 속에서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사실 통신사기 때문에 정부의 저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손길이 안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의 연합뉴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17일 날 새벽 시간에 딱 이런 걸 보도를 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언론들은 받아쓰기를 합니다. 예? 연합뉴스를 베끼기 하죠. 2020년에 18조였었는데 올해는 30조가 넘는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 조 단위니까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예?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자 갚는 데만 해도 30조가 넘어? 예? 일반 사람들한테는 조 단위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규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제 그러니까는 부제목을 확장 재정을 이재명 정부가
왜 그렇습니까? 확장 재정은 어디서 기본적인 철학이 뭐예요? 돈이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 가지고 돈이 상대적으로 배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 돈을 그쪽으로 좀 배분을 하려고 하는 게 확장 재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취지예요. 경기가 침체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 재정을 되게 교과서적으로 가잖아요. 경기가 침체될 때 우리가 흔히 어디가 가장 타격을 받습니까? 우리가 경기라는 것은 아랫목부터 윗목으로 퍼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런 비유도 있듯이 되게 그러니까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큰 이들이 그러니까는 소비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가라앉죠. 현장에 가죠. 네? 그래가지고 부채 관리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는데 여전히 확장 재정을 꿈꾸고 있다 이거예요. 브레이크 거는 거죠. 지금 이제 뭐냐면은 기재부가 지금 국회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러니까는 시일적으로 넘겼어야 되는 저겁니다. 국회로요. 네? 국회에서 그걸 이제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할 게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요. 그게 이제 정기국회 때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기회는 들어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봐보세요. 동아일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발 국채 청구서가 올해 만기 100조 육박한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돈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씬 써가지고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아니 코로나 때 너무 제일 적게 쓴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그 얘기를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요? 수치를 한두 번 보여드렸냐고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너무 적게 써가지고 반면에 가게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생존이익에 내몰리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아주 그냥 지저분한 게 바로 그겁니다. 돈을 놓고서는 돈에 대한 탐욕에 있어서는 사실 그러니까는 이 부유한 사람이 더 탐욕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하는 사람한테 1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한테 100만 원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껌값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는 하지만은 말하고는 하지만은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 100만 원도 악착같이 그렇게 갖고 가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가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기사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기사 제목만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KBS도 똑같이 보도하고 매일경제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조선일보, 조선일보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4년간 10조가 늘었다 이렇게 이게 표현이 그러니까요.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로. 경향신문이 이런 데서 이게 기자들의 가끔가다 좋은 기사들도 있는데 이건 실력이 문제인 거예요. 확장 재정 내세운 이재명 정부 고심이 깊어질 듯. 자, 이제 먼저 봅시다. 국가채무의 추이를 봐보세요. 국가채무 추이, 국가채무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1200조에 육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봐보자고요. 2011년부터 2024년도까지 예? 쫙 추이입니다, 이게요. 대충 이거는 추이를 봐보세요.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자 지급액입니다. 이자 지급액을 보게 되면은 쫙 봐보세요. 단위가 이건 절대 규모입니다. 절대 규모예요. 그런데 쫙 보세요. 이게 빨간색 막대기가 국힘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파란색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고요. 보시게 되면 문재인 정권 때 5년 동안에 19조 안팎에서 거의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절대 규모조차도. 네?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자의 규모가 2017년도에 한 19조 원 가까이 됐다가 2021년 끝나는 해에 19조 원이니까는 큰 차이가 안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있었던 시기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2022, 23, 24년도에 막대기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때 그러니까는 언론들에서 국가채무 이자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사 별로 봤습니까? 거의 못 봤죠.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는 조선일보가 4년새 그러니까 10조가 늘었다고 했을 때 그 4년이라는 게 뭐예요? 2021년 대비 2024년 이거 얘기한다면은
아니면 2020년 대비로 얘기한다면은 그게 10조잖아요, 약이요. 예? 10조잖아. 근데 그게 다 윤석열 정부터 증가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증가한 거잖아. 근데 지난 4년간 그냥 그러니까 10조가 증가했다. 국채 이자가. 예?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한 지 그러니까 이제 2달 반 정도뿐이 안 된 이제 정권한테다가 예? 뒤집어 씌우듯이 이런 식의 기사를 그러니까 내보낸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권 때요. 문재인 정권 때 연평균 국가채무가 한 69조씩 증가했습니다. 연간. 근데 국채 이자는 연평균 그러니까 한 19조가 채 안 증가했었어요. 그런데 국힘당이 지배하는 기간 동안에는 국가채무는 49조 정도가 증가했는데 연간 1년 연평균 국채 이자는 21조가 넘게 증가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국가채무 규모하고 국채 이자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국가채무 절대적인 국가채무액하고 국채 이자가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아요. 제가 그동안에 일본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국가채무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 오히려 그러니까는 국가채무 이자 지급액은 과거보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게 견디고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자율이 거기에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자율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세요. 2011년도부터 국채 이자 표로 정리한 겁니다. 수치로요. 이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것이 부담스럽냐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빚을 상환하는 데 속에서 상환에 있어서 상환 능력은 소득에 달려있는 겁니다. 소득. 한 나라의 소득을 반영하는 게 GDP잖아요. GDP잖아. 그래서 우리가 GDP 대비 이자 지급액을 따집니다. GDP 대비 이자 지급액을 따져요. 네? 빨간색으로 쭉 이렇게 이게 수채를 표시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 1000만원일 때 13만원 이자 하는 거하고 1800만원일 때 18만 6천원 되는 거하고 이거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소득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자가 증가해도 감당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DP 대비로 우리가 비교를 해요. GDP 대비로, 국가채무도 GDP 대비로 하듯이 이자 지급액도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높으면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 소득 증가율이 이자 지급액 증가율보다 더 높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2011년 이후에 쭉 보게 되면은 오히려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1%가 다 넘었잖아요. 한결같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중간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봐보세요. 이때는 1.0%에서 그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채무액이 빠르게 증가했어도 GDP 대비 이자 지급액은 1% 안팎으로 여전히 안정적이에요. 여전히 안정적이라고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 이자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GDP 대비 이자 지급액이 안정적입니까요? 요 기간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면은 명목 GDP도 굉장히 높게 빠르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이자를 갚는 방식 중에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1000만원을 그러니까 1000만원을 한 5년 전에 빌렸는데 1000만원 5년 전에 빌렸는데 5년 지난 지금에 보니까는 물가가 거의 그러니까 만약에 한 50%가 올랐어요. 그럼 5년 전에 1000만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500만원 가치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50%가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는 500만원이면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000만원을 5년 전에 빌린 돈 1000만원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채무자가 굉장히 유리하다. 채권자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그만큼 그러니까는 이자도 많이 줘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GDP 대비 이자 지급액이 안정적인 것을 나타났던 이유는요, 바로 그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상성장률이라고 그러죠. 실질 성장률에다가 물가상승률을 이렇게 합해서 계산한 거예요. 네? GDP 디플레이터를 합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 30조 넘더라잖아요. 작년에 28조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30조가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해요. 네, 넘을 걸로. 국고채는 이미 나왔으니까요. 국고채만 하더라도 거의 30조 육박하니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상 GDP가 또 마찬가지로 증가한다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잠정적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많아야 1.2% 아니면 1.1%로 이 정도로 머물 거예요. 근데 GDP 대비 수치를 얘기 안 하고 절대액가주 얘기를 하면은 겁박을 하는 거죠.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일반 국민들의 그 내리 속에는 이자도 보니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부담이 굉장히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저걸 심어주잖아요. 네? 심어주잖아.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인 그러니까 상환 부담 능력은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10년대보다 오히려 지금 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3%가 넘어요. 3%가 넘는다고. 네? 자, 이런 점에서 국가 재정에 대한 일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의 배분 몫인 사회 금융을 공공금융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돈의 배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이것은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자 지급도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GDP 대비로 이렇게 낮냐면요. 바로 국채 이자는 2011년, 24년 전체 기간 동안에 연평균 20조씩 증가했는데 GDP, 한 나라 전체의 일간 소득인 GDP는 84조씩 증가했어요. 감당이 가능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기간별로 국힘당이 지배했었던 기간,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기간 동안에 보시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때 국채이자 부담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액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한 거야. 물어뜯은 거야. 근데 이자가 가장 나였던 시기야. 나였던 시기라고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GDP 연평균 증가에 크게 증가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인 거고요. 인플레이션.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이게 높아졌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그 2달간 일한 작업을 이제 끝냈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참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했어요. 5년간에 이 국정과제 이행을 해 가지고 한 210조 원이 그러니까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가 필요하고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가장 가는 게 뭐냐면 세입을 확충하겠다. 세입 확충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활력을 회복하느냐, 경제가 얼마나 성장을 하냐에 이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세입 확충과 관련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지하 경제를 그러니까는 지하 경제 부분을 보다 더 그러니까 발본색원해 가지고 찾아내겠다. 지하 경제 부분을. 이거 지하 경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권도 이것을 그러니까는 공약으로 내세우자는 정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경제를 그러니까는 사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역대 정권이 다 하는 거잖아요. 국세청에서도 노력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노출시키려면은 제도를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을 그러니까는 지출 구조조정이죠. 돈 씀씀이를 구조조정하겠대. 이것도 역대 정부가 이거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도 네? 지하경제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 문제, 이건 단골메뉴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정부가 돈 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계하고 비슷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돈을 그러니까 막 저기 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 불신감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재정도요. 이제는 절반 이상이 의무지출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돈들, 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 지출을 그러니까 줄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말로는 그러니까 가능하죠. 이게 지하 경제를 저기 대폭 그러니까 저기 없애겠다라든가 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라든가 이거는 구호입니다. 구호예요. 근데 이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210조 원을 그러니까 재정 투자 자원을 확보하겠다? 이거는요.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재정 투입 못합니다. 재정 투입 못해요. 재정 투입 못해요. 제가 일반 국민들한테 이 세율을 바꾸지도 않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안 주면서 가게들의 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목 아프게 제시를 했잖아요. 참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공격을 받습니까요? 재정 210조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전문가들은 다 알거든요. 전문가들은 이게 레퍼토리가 과거 역대 정권에서 했던 얘기가 지하 경제를 보다 더 그러니까는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원을 더 발굴하겠다. 그 다음에 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 돈 씀씀이를 그러니까 낭비성이 있는 부분을 줄이겠다. 이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고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런 빌미를 주냐고요. 이런 빌미를. 예? 이건 결국 실력 문제인 거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상 얘기했잖아요. 국가 재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운용하려면요. 딱 한 나라를 보여주면 돼. 싱가포르가 일본 다음으로 GDP 대비 정부 채무가 두 번째로 높은 나라였잖아요. 세계에서요. 근데 이 나라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에 국가 신용 등급이 AAA로 최고 등급이죠. 미국보다 높은 최고 등급이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싱가포르는 이게 왜 가능한 것인가? 이거 이해하면 돼요. 이거 이해하면 돼. 네? 싱가포르가 서울보다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싱가포르한테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못 얻어? 국가를 선출 권력은요. 국회의원이라든가 행정부를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경제적으로는 재정을 다루는 사람인 겁니다. 재정을 다루는데 재정을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재정을 운용을 해요? 싱가포르 정부 채무가 GDP 대비 170%가 넘는데 예?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예? 얼마나 증가했냐고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를 막은 거야. 증가하는 거를요. 여기 끝에 보게 되면 확 올라가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중동에서 나라 망했다. 국가신용등급 추락한다. 이렇게. 싱가포르 국가신용등급이 안 떨어져요. 국가채무가 저렇게 증가하는데도 왜 안 떨어지는지 이거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제가 그동안 설명 여러 번 했고 이거 이해 못하면요. 국가재정 운용할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재정에 대한 이해 수준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뭘 간다 그러니까요? 정부 조직법을 이제 그러니까는 바꾼다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확장 재정은 아니 이재명 정부가 이거 문재인 정부도 똑같았어요. 확장 재정 하겠다고. 근데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소상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보다 더 소상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을 기재부에서 분리시킨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 김대중 때 이거 이미 예산처를 분리했었어요. 노무현 때는 그걸 계승을 했었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요? 목표에 대해서 한탄하는 얘기를 남겼잖아요. 진보의 길에서. 예? 예산처 분리한다고 해가지고 목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산처 분리 정도 가지고요. 예산처 분리하고 어디다가 놓을 건데요. 지금 얘기되는 건 국무총리 산하에 놓는다는 거잖아요. 네? 국무조정실장이 지금 현재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요, 기재부 사람들이 하게 돼 있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난 20년 전에 했던 걸 반복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동한대. 기재부에는 기재부 사람들 신나는 거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아웃소싱 했던 거를 이제 다시 원래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금융정책 업무, 제가 그랬잖아요. 공공금융은 대통령과 국회가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돼요. 관료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이거는요. 재정과 금융은요. 그러니까 이 공공금융에 대한 철학이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 한은요, 모피아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장담을 할게요. 손에 장을 짓습니다. 5년 후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모피아 문제 해결 안 되고, 모피아 문제 해결 안 되면요,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삶에는 변화 없습니다. 장담을 하는데, 제 손에 장을 짓게요. 예?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예? 이런 재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는, 이런 표현을 쓰기 싫은데요, 문재인 시즌2 됩니다. 잘못하면.